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조현열입니다. 오늘은 정유업과 화학업에 대한 2022년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크게 산업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정유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견인 오버웨이트 의견을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화학업의 경우에서는 기존의 의견은 오버웨이트였으나 이번에 중립인 뉴트럴로 의견을 하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관점에서 봤을 때 최선호 종목은 정유업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에서는 SKC와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에 대한 배경은 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업을 살펴보기 전에 2021년에 업황에 대해서 먼저 복귀를 한 후에 전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업황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진이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백신이 보급되고요. 백신이 보급되고 나서 운송용 연료 수요가 회복되면서 마진이 지금은 배럴당 10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했습니다. 크게 보면 가솔린 수요의 회복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가스 부족 사태도 등강료 마진의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진이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게 되었고,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께서 저에게 질문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회복된 마진이 2022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도 이 정유에서의 수요가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1년이 가솔린과 등유였다면 2022년은 성장이 항공유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항공유의 수요 회복은 백신 보급이 먼저 된 미국에서 회복세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백신이 보급된 이후에 일간 항공 여객 수가 실제로 2분기부터 굉장히 빠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항공유 수요도 실제로 백신 보급 이후에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실제로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로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회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델타 변이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국경 봉쇄 해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항공유 수요가 보다 본격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블룸버그의 전망 자료를 봤을 때 올해 11월 대비 내년 4월까지 글로벌 주간 항공 운항 횟수가 54만 회에서 67만 회까지 약 24%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410만 BD에서 570만 BD까지 약 거의 40%에 가까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 운항 횟수의 성장보다 항공유 수요의 성장이 훨씬 더 큰 이유는 근본 회복세가 국제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1회당 항공 운항 횟수 1회당 항공유 소비량이 훨씬 큰 국제선이 중심으로 회복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 운항 횟수보다 더 큰 항공유 수요의 회복을 내년에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도 수요 회복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발된 2020년에 약 1,040만 BD의 유례없는 수요 급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급감한 수요가 회복되는 구간이었고 내년까지도 이런 회복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공급은 2020년에 60만, 2021년에 130만, 그리고 2022년에 200만으로 보다 좀 더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 공급을 훨씬 더 초월할 수요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수급 밸런스는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2022년 정유 쪽에서의 수요에서의 뭔가 모멘텀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공급입니다. 공급인데 공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중국의 정유산업 구조조정입니다. 특히 올해 시황이 되게 좋았던 거는 중국 업체들이
정유 제품에 대한 수출을 크게 감소시켰던 것도 이유가 되는데요. 그 수출 감소의 배경에는 중국의 정유업에 대한 규제 도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석유 제품 수입 소비세라는 것을 부과해서 이 티팟 업체들이라고 불리는 민간 정유사들이 탈세의 창구로 쓰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나왔던 이 에너지 집약형 산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유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유, 화학,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 시멘트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을 중국 당국이 어떤 제시한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라라는 게 골자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인데 첫 번째로 이 정유산업의 기본적인 설비인 CDU 설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BD 이상만 신설이 가능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 저감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CDU 4만 BD 이하의 설비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폐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업계 구조조정 목적이 보다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중국의 CDU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2천만 BD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이 탄소 배출량 저감 목적 및 업계 구조조정 목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규제를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이 정유산업 생산 능력은 1670만 빈입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갔을 때 현재 계획된 설비 물량은 160만 BD인데 근본 규제로 인해서 중앙정부 주도의 설비 폐쇄가 40만, 그리고 지방정부 주도의 설비 폐쇄가 약 40만, 토탈 약 80만의 설비 폐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설비의 약 5%가량이 향후 5년간 폐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동북아시아 정유업 수급 밸런스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제품군인 올레핀 제품군이 올해 들어와서 대부분 다 약세를 좀 기록했습니다. 한편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이후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중국이 9월부터 전력 소비 규제를 시행하면서 가파르게 수요 공급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스프레드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의 화학업을 공급과 수요로 나눠서 봤을 때 공급 측면에서 먼저 보자 그러면 화학업의 대표적인 제품인 에틸렌의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대규모 증설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21년도 그랬지만 수요 이상의 증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런 설비들이 도입되는 게 좀 미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2020년, 2021년 대부분 설비들이 연기 없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의 설비 또한 증설 물량의 연기 없이 계획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한편 수요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화학업을 중립 의견으로 하향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 불확실한 수요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2021년과 2022년까지는 2020년에 감소했던 수요가 여전히 회복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중국만 예외입니다. 중국만 2022년 GDP 성장률이 2019년보다도 못 미칠 것으로, 즉 유일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에 있어서 가장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화학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의 경기 전망이 생각보다 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들이 화학업을 중립으로 의견 하향한 이유이고요. 특히 이 경제 성장 전망치의 하향과 더불어서 화학 수요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소비, 즉 소매 판매 증가율이 대부분의 제품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첫 번째는 헝다그룹을 비롯한 그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시행된 전력 소비 규제가 전체적인 제조업 가동률을 하향시키면서 경기의 위축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입니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대부분 국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마당에서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다 봉쇄 조치를 할 정도로 무관용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올해 하반기에 중국이 7월 달에 델타 변이가 나올 때도 수요 위축이 크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이후에 대부분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유입되면서도 중국이 지금 방역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대부분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전환하는 상황에서 중국만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는 게 사실상 비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동계올림픽 이전까지는 이 방역 정책의 전환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2월 이후에 중국의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 수요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종목은 크게 세 가지인데, SK이노베이션부터 말씀드리면, 이노베이션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정유업도 좋아지지만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이 사업의 영역입니다. 기존 대비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2025년에 생산 능력 확보할 계획을 기준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의 밸류에이션은 LG화학보다 마이너스 70% 할인받고 있고요. SDI보다는 약 90% 할인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첫 번째로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아직도 적자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안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투자자들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의 배터리 사업 가치가 반영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학 산업이 굉장히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화학사업 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2차전지 동박사업인 SK 넥실리스입니다. 근데 저희는 넥실리스 외에도 최근 한 달간 발표한 신사업인 이 유리기판과 음극재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밸류에이션에는 약 1조 그리고 2천억밖에 넣어놓진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금액들이 현재는 저희 밸류에이션의 1.3조지만 2025년이 되었을 때는 약 한 2.3조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에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만 발표를 했지만 아마 내년에 구체적인 생산 능력에 대한 계획이 발표될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해당 사업 가치를 주가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탑픽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SKIT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화학업은 아니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 산하의 분리막 자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중국 업체들과 좀 더 벌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중국 스마트폰향 부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는데 4분기를 끝으로 아마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오버행입니다. 오버행이 IPO 이후에 락업된 물량들이 11월 들어오면서 풀리면서 최근에 수급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 수급 부담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4분기와 1분기에 대규모 증설 물량이 도입되고 나서 2Q, 3분기, 4Q까지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탑픽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